네, 주블리 안버특강 민주당 김명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이렇게 매주 보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요즘 저는 그런 생각에 조금 아쉬움이 아닙니다. 뭐 계속. 네. 새 정부 출범하면 또 중요한 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대선 승리가 우선이고요. 그렇죠. 예. 네. 그 현장에 있던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감동했으라는 네. 그러더라고요. 네, 연설 그렇습니다. 참 정말 멋있었어요. 네, 그렇죠. 아주 뭐 비전이 제시되면서 예. 실제 시대 정신이 딱 잘 표현된 연설이었고요. 또 진짜로 감동의 물결이었죠. 예. 예.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저렇게 멋있는 감동적인 연설을 또 언제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참 다시 듣게 됐어요. 이제 또 우리가 설레면서 취임사 기다려봐야죠. 네, 네. 어제 이렇게 그 현충원 참배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좋아서 그런지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이렇게 참배하는 것이 제일 눈에 들어오던데 감사합니다. 어제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네, 먼저 저기 현충탑에 참배를 하고 네, 현직 대통령 쭉 돌았는데 네. 순서대로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돌았습니까? 네, 예.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 김영삼, 김대중. 김대중. 예, 예. 네. 그러면은 박태준 전 총리는 맨 마지막에 네, 다 돌고 난 다음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네. 건의를 했다면서요? 네, 네. 예. 중간에 뭐 건의를 해서 예. 잠깐 가보자 해서 잠깐 들려서 참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거기는 보수하고 진보 그 당시 통합 정부가 했을 때 국무총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름 그런 통합의 상징처럼 돼 있었고요. 또 박태준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5.16 쿠데타에는 참가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장군 출신이고 그리고 또 포항제철에서 이제 경제에도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처럼 보수 진보가 막 갈라지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통합이 시대 정신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분 한번 가보자 해서 가서 봤었고요. 예.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하는데 당 내에서 혹시 이견은 없었나요? 처음에 사실 이견이 좀 있었죠. 네, 그 이견이 없었다는 거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결단을 하셨죠.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면서 민생이라든가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의 이념이라든가 이것은 잠깐 옆에 놓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분열되고 있는 통합에 하겠다라고 수락연설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럼 행동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깊었죠. 사실은 거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최고위원들하고 좀 토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고뇌찬 결단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그런 잘못된 것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옆에 밀어두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간다 하고 언행 일치를 보여주신 거죠. 네. 최고위원님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입장이 가자 말자.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두 개 다 장단점이 확연히 있으니까 다들 뭐 장점과 단점을 놓고 토의를 했던 건 사실이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동안 쭉 역사적인 사례도 찾아보니까 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 시절에 간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인데 과거에는 이재명 대표 후보처럼 그렇게 90%의 약 90%의 압도적인 지지로 후보가 되신 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 중에 불편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행보를 이해는 해주실 거라 좀 비판하고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대선 승리를 해야 모든 것이 되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것이죠. 예. 네. 역사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런 네.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단순히 막 선거를 앞두고 중도를 끌어들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가는 그 속에서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진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사의 진보 차원에서 이것은 충분히 잘한 행보다 그렇게 네. 평가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도 대표 시절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실제 우리는 과거보다 미래로 가야 된다. 맨날 과거의 이념과 진영과 역사 문제로 싸우다가 미래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역사학자나 시민단체에게 맡기고 정치인들은 미래에 좀 더 주안을 두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에 후보 수락연설에도 녹아 있었고 또 그런 행보를 보이신 거죠. 예. 이제 선대위를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총괄 선대위원장이 누가 될까 궁금했는데 일단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네. 어제 이제 뭐 모셨는데 오케이를 하셨다고 그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네. 지금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했다고 그러는데 총괄 선대위원장 전부 몇 분 정도나 지금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출범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 선대본부장은 일단 당 조직에서는 당 대표 직무대행 하고 있는 박찬대가 총괄 선대위원장 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하시는 윤어준, 강검실 뭐 이런 분들 다 총괄 선대위원회에서 같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지금 이번에 후보로 뛰었던 김경수 후보도 예. 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원탑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일단은 지금은 대선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사실 제외 그 교포 투표는 20일부터입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예. 그럼 결국은 기존에 있던 당 중심과 고당위원회,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건 뛰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외부의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원탑이다, 투탑이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현장으로 다 나가서 뛰려고 하방 이번에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최고위원들도 아마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다 그 사무실에 있지 않고 사무실 표가 없지 않습니까? 각 권역별 지역을 담당을 해서 최고위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유세 지원하고 뛰는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꾸려고 있는 중입니다. 최고위원님은 이제 지역구는 경기 남양주 을이지만 네. 또 아무래도 접경 지역 강원도 네. 이런 데도 좀 많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최고위원들이 한 권역들을 담당하는데 일단 본인 의사를 좀 그 희망을 다 적어냈어요. 저는 이제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예. 담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제가 좀 가서 활동할 때 훨씬 더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는 제가 경북 예천이니까 경북기 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경북도 제가 좀 그 효과가 있지만은 접경 지역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다 또 거기가 또 우리세가 약한 지역이 많아요. 예. 그 강화도에서부터 경기 북부, 강원 북부 그랬더니 거기가 더 효과적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또 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사령관을 맡으시죠. 북부 벨트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동쪽을 좀 맡아주셔야 될 겁니다. 네.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강화도인가 김포인가 그저 대북 네. 대남 스피커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하는 아직도 거. 하고 있죠. 아직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막 뭐 귀신 우는 소리, 뭐 쇠 긁는 소리, 막 이런 그 괴로운 소리를 막 내가지고 그쪽에 있는 펜션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이 물러난 뒤로도 그걸 계속 쏩니까? 지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 중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대북 방송도 중지 안 했고 북한에서 그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경 지역 주민들 다 고통을 겪고 있죠.
지금은 그런 상태고 우리가 집권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좀 우리 군 당국에 네. 촉구를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아, 촉구는 뭐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남북한 쌍방 관계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중지한다고 하면은 북한도 중지할 수는 있지만은 또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그 군사 협력이라든가 남북한 그런 테이블에서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9.19 군사합의 우리 윤 정부에서도 효력 정지를 한 상태고 거의 파기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대북 확성기를 중지한다고 중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시스템으로는 하기가 조금 어렵죠. 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대북 관계에 대해서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제 대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변화할까 여쭤봤는데 오늘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병제를 놓고 여야 후보들 간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은 선택적 모병제지요. 네네.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지금 공약을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번에 경선 후보, 예비 후보 당시에 ADD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공약은 최종 세팅은 안 됐어요. 예. 사실은 후보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어제 국방안보 분야도 국방위원들끼리 한번 토의를 했었고요. 그럼 아마 선대위 출범하면서 이제 보고를 이번 주 중에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이신 이 후보님한테. 그래서 최종 세팅이 되는 거라서 지금은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선택적 모병제는 3년 전에 후보 당시에 냈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구 절벽 현상으로 군의 병력이 점점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큰 도전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워게임을 해봤을 때 선택적 모병제는 군무원하고 부사 간의 수를 늘리고 또 기술군으로는 그분들은 기술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군으로 만들어서 병사들의 주는 거를 보강하겠다. 그러니까 군무원이나 또는 부사관들은 지금도 모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뜻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병사로 갈 때 내가 부사관으로 갈지 병으로 갈지 그런 걸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선택적 모병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아직은 최종 세팅은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밑에 하부 방법론에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쯤이면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징병, 모병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모병이 많죠. 많은데 징병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몇 군데 안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완전한 모병제는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남북 간에 대치하는 상황에서. 남북 상도 상국이고 인구 구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35년 정도 되면은 100% 징병을 해도 30만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병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인구 구조로만 봐도 100% 모병으로는 어렵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병과 징병을 혼합하는 걸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표 시절에 얘기를 많이 나눈 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백을 메꾸는 방법이 있다. 뭔가 지금은 AI라든가 무인 무기 체계를 많이 만들어서 무인 장갑차, 무인 전투기, 무인 수상정을 해서 유인과 사람과 무인을 복합하는 체계로 하면은 공백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병사 한 명이 로봇 3개를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있으면은 로봇을 투입해서 먼저 제압하게 하고 본인은 확인하게 하고 전투기도 유인 전투기 한 대에 조종사가 있는 전투기 한 대에 무인기 2대나 3대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지금 현재 전투기는 그렇게 이미 미국과 호주는 발전하고 있거든요. 무인기만 가다 보면 이게 이 통신이 끊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렇죠. 않고 또 무인기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일일이 세팅 안 하면 실시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투기 유인 조종사 한 명이 세대의 무인기를 데리고 편대가 오면서 몇 대입니까? 통상 이제 4대, 네 대. 2대. 그러면 편대장만 사람이 타고 네. 나머지 세대는 네. 무인으로 가고 이렇게 네, 편대를 네. 편성해도 되겠군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유무인 복합체계라고 합니다. 아, 예. 유인과 무인이 복합체계.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대선 승리해서 한다면은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유무인 복합체계를 어느 정도 완성한다.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과학군으로 기술군으로 가는 방안을 많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께서도 대표 시절에 또 국방에 계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야당이란다. 저쪽에 후보들은 여성에 관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여군 비율을 30% 늘리겠다. 홍준표 의원은 전문 병사를 여성에게도 개방하겠다. 이준석은 여성 희망 복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성 병사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군은 간부밖에 없어요. 예. 병사로는 지금 없고 지금 여군들은 주로 부사관이나 장교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부들 비중 중에 한 11, 2% 정도 될 겁니다. 이걸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여군의 비율을 간부들의 한 20%는 돼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고요. 그런 것도 이제 공약에 좀 였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공약이 아직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우리 당의 공약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공약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공약 개인 의견이라도 좀 하지 말아라고 저도 오히려 의원들에게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이것은 김병주 최고위원님의 개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해도 네. 부담스럽다. 그렇죠. 근데 하여튼 여군의 비율은 좀 늘려가야 되고 하는 추세에 있죠. 네, 예. 예. 모병제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그동안에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어제 조선중앙TV가 처음으로 네. 인정을 했어요. 네, 네. 뒤늦게 이렇게 확인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파병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가 이런 걸 홍보해야 나중에 본인들이 러시아로부터 여력을 받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땅 중에 우크라이나한테 뺏긴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쿠르스크입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예. 침공해서 한 15%에서 20% 땅을 뺏긴 상태였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러시아 본토로 들어간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예, 예. 이게 본토를 뺏긴 겁니다. 일부 지역을. 그래서 그걸 찾겠다고 북한 파병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쿠르스크 탈환을 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한에서 간 북한군들이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피해도 한 4천여 명 통계에 의한 일부 언론에 보면은 피해가 난 걸로 돼 있고요. 북한군 병사 한 피해가 4천 명. 예, 그렇게 파병 규모는 얼마나 파악됩니까? 뭐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여러 정부 국정원이나 기관에서 한 건 10,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은 10,000명보다 많을 것이다 하는데 아니 10,000명을 보냈는데 4천 명이 전사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일부 그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아요. 언론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그래서 일부 요새 언론은 주장하는 여러 매체들 중에 10,000명에서 50,000명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발표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피해 현황 중에 한 4,000명 피해가 있다는, 거기는 물론 전사자도 있겠지만 사상자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상자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는 통계 언론 보도로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한 거죠. 사실은 많은 피해를 있었고, 그러면 이제 쿠르스크 탈환에 북한도 기여가 많았다.
이걸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달에 러시아가 전승절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이 만나느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치사를 하면서 기여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참전을 했고 기여했다.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이제 뭐 군사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겠다. 그럼 공식적으로 한 것 같고, 북한이 그동안 이걸 공식적으로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피해가 또 많은 거고, 예. 또 자칫 잘못한 국제전쟁에 말려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 안 하고 러시아군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자원해서 가는 그런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파병을 서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사자가 그렇게 뭐 4,000명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뭐 한 1,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북한 내부에서 전사자 가족들도 있고 상당히 좀 그 민심의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김정은 정권이 잘 커버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그래서 그 주민들 이런 것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뭐 전투 위훈비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족들을 또 참전용사 가족들은 특별히 대우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는 있죠. 근데 그런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북한 체제 내에서는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충분히 통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한 가지 더, 이제 이번에 북한이 군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일단 뭐 그렇게 좀 하면서 나중에 러시아로부터 받을 것을 많이 기대한 것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전장에 투입해서 새로운 기술도 좀 습득하고 어떻게 군 전력을 강화해 보자고 하는 차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부분에서 있죠. 상당히 좀 군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그동안 전쟁을 거의 못, 예, 안 그 했죠. 6.25 전쟁 이후에 예. 정규전은 못 참여한 적이 없죠. 물론 일부 뒤로 이렇게 뭐 중동전에도 조종사를 보내고 한 적은 있어요. 소수 병력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배운 바가 적을 것이고, 이번에는 공식화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보가 오고 또 드론에 대한 공격, 첨단화된 그러한 전장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개념 또뭘 많이 배웠을 거라고 봅니다. 현대화 전투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습득을 했겠죠. 네, 네. 10,000명 정도 가면은 최고 책임자는 어느 정도 급이 됩니까? 통상은 뭐 투스타, 우리로 얘기하면 사단급인데 사단장급. 투스타인데, 거기에는 10,000명이라고 하면은 전투부대뿐만 아니라 또 전투 지원을 하는 부대, 보급 부대 뭐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3스타나 4스타 정도는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예. 네. 평상시 조직과 다르게 한 최소한 3스타나 4스타급으로 보내서 그 파병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은 러시아 전쟁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터에 북한이 보낸 거는 북한으로서는 대단한 기회였죠. 왜냐하면 그동안 핵 개발로 인해서 경제 제재가 심했고 고립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러시아로부터 러시아는 전쟁 물자가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포탄이라든가 탄약 또는 무기들이,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처가 북한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탄약 부터 해서 무기들, 포병 무기들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이 그 러시아로 수출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북한의 군수 공장이 24시간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경제 제재 때문에 고립되는 것이 러시아가 출구가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파병 그냥 보냈겠습니까? 거기 월급을 받는 거고, 거기에 또 몇 프로는 될지 모르지만 아마 한 80%는 김정은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필요한 군사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석유나 또 가스 뭐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 식량이라든가. 그래서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대단히 수혜자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관계를 끊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우리 민주당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파병 보내는 걸 극구 반대했던 게 그겁니다. 전투 병력을 보낸다든가 전투 물자를 보내는 걸 반대했는데 포탈이라든가 살상무기라든가 우리 병력이 들어가면은 러시아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스러운 건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기 들어와서 종전을 원하고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 개선이 되면은 우리도 러시아와 관계를 복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를 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져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 미국의 의도와 또 우리의 국익과 일치시켜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는 완전 뭐 가치 중심 외교라고 해서 러시아와 거의 적대 정치를 쓴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무슨 전략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대장, 중장, 소장 그렇게 부르는데 북한은 대좌, 중자, 소자 이렇게 하는데 그 계급은 우리하고 같이 갑니까? 뭐 조금 다른데 뭐 비슷한 체계로 돼 있죠. 지금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그 계급 체계고요. 북한은 이제 옛날 소련의 계급 체계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도 최고가 별 4개입니까? 거기 별 4개보다 뭐 큰 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건 김정은이고. 거기도 그러면은 원수가 이제 별 5개라고 보고.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하고. 알겠습니다. 계급이 어느 정도가 갔을까? 그 정도 규모. 우리로 따지면은 한 3스타. 그렇군요. 군단장급 정도가 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출마 임박한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비서실장 공보수석 사표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선거 뛰어들면 재직 중에 공직자들이 작당해서 선거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게 집단행동 아니냐.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은 권한대행으로서 2달 동안 뭡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지금 국가가 어려울 때 이런 현상 유지라도 잘 유지하면서 공정한 선거 대선 관리를 하라는 것이 주 임무인데 그걸 망각하고 본인이 팽개치고 대선에 나가겠다. 그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공직자는 항상 성공 후사의 정신이거든요. 공적인 국가를 위한 게 우선이고 나의 개인적인 건 그 우선순위가 뒤입니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은 뒤에입니다. 지금 국가가 우선이잖아요, 국민이.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인데 계속 기웃기웃하면서 대선 출마론을 피우고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이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본인이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한 어떤 명분이라든가 또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자기가 해서 공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라든가 각 지역 다니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본인이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글쎄요, 본인이 착각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한덕수는 내란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 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대로 있으면은 당연히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걸 정권을 본인이 잡으면은 또 해소가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안 되더라도 본인이 만약에 최종 후보가 국민의힘 된다면은 또 당권을 장악한다든가 친윤 세력이 계속 국민의힘의 그 당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에게 또 기회가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주변에서 국민의힘이나 또는 윤석열 측에서 계속 부추기고 있지 않나 싶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김문수가 되면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덕수한테 넘겨주고 싶겠습니까? 넘겨주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그거예요. 정치 공학적으로는 예.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되면은 예. 국민의힘은 우리 민주당과 달려서 그 대통령 후보가 모든 권력을 쥐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 돼 있습니까? 당원이? 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최종 결정도 거기서 예, 지난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보니까 제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걸 넘기려고 하겠어요? 같이? 민주당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민주당은 조금 약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 당 지도부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한다. 모든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군요. 네, 그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한다로 돼 있어서 사실 이번에도 선대위 구성을 위해서 최고위 비공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최고위원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사무총장, 당 사무총장이 초안 만들어 온 걸 가지고 또 검토도 하고 당의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 그립이 대통령 후보에게 더 강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당권과 되는 순간에 당권을 다 장악하는데 어느 누가 다른 사람과 또 단일화를 위해서 한다 하겠습니까? 지금은 표를 얻기 위해서 단일화도 동의한다 하겠지만은 되는 순간에 마음이 바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여론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정치공학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구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와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대기 십상이다. 꿈 깨라. 빨리 깨야죠. 네. 진짜. 아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라도 어떻게 걸쳐놔야 수사를 조금 지연시킬 수 네.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궁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그건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내란 종식이 가장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내란 종식하고 다른 거하고 이렇게 우선순위 논다면 내란 종식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내란 종식이 가장 예. 시대 정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2.3 내란으로 인해서 그런 거고 내란 세력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정부 기관에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발본색원해야만이 헌정 질서가 유지되고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것이 돼야 사실은 민생도 살고 국제적인 신인도도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 봉합으로 가다가는 또 그 내란의 어떤 독버섯이 또 커서 언젠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빅텐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 후보 뽑으면은 거기에 또 한덕수 단일화하고 여기에 또 뭐 이준석도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자기도 함께 할 것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양반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그 얘기하기도 싫어요. 아니 본인이 모든 그 자기의 정치적인 자산이고 정치를 키워준 고향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혜택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탈당하고 또 지금은 저쪽 가고 한다고 하니까 글쎄요. 정치 그 욕심 본인의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언급할 가치가 없다. 네, 네. 예. 네. 정대철 헌정회장은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분들 다. 정대철 회장은 지금 그냥 중간에서 거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지금 그쪽에 한덕수를 돕겠다는 겁니까? 그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그쪽은 별로 관심 쓰고 싶지 않아요. 이미 본인들이 뭐 한다고 한들 그 효과는 저는 찻잔 속의 미풍처럼 아주 미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아주 안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저는 많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바쁜 시간이 이제 오늘이 딱 D-35인데 사전 투표까지 하면 D-30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네. 정신 없을 텐데 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기 네, 바라고요. 네. 네. 또 뵙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참 후원회 그 소개를 좀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네. 지난번에 다 찼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선거 기간이라 더 늘어나서 네, 그런 네, 건가요?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아. 1억 5천까지 이렇게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도가 1억 5천 아니었나요? 그 선거가 없는 해는 그런데 예. 선거가 있을 때는 대선 또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억으로 늘어나나요? 네, 3억으로 아, 늘어나죠. 그만큼 1억 5천 다 찼는데 네, 이제 네. 또 3억으로 늘어났으니까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금방 또 차겠죠. 국민을 국가를 민주당을 네. 지키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김병주답게 예 실물이 더 멋진데 사실은 예 여러분 네. 우리 김병주 의원님 많이 후원해 주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정치인 만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하게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후원금은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거 다 정말 오로지 정치를 위해서만 써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시면 나중에 다 그것도 세금 면제로 돌아가니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해도 그거는 정치를 위해서 쓰는 좋은 헌금이지 정치인 주는 뭐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내가 주면 내 계좌가 없어지지만 이건 10만 원을 주면 그걸 정치를 위해서 쓰고 그 10만 원은 나중에 세금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까요. 이런 기회에 후원 많이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신 했습니다만 제가 올바른 얘기했죠.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정치하면서 후원금 얘기할 때가 제일 쑥스럽고 미안하고 우리가 사실은 좀 죄송스럽죠. 그런 네. 게 있어요. 우리 네. 정서가 사실은 막 미국 같으면 막 그렇죠. 더 그 네. 자연스럽게 하는데. 네. 예. 근데 사실 지금은 후원금으로 정치하도록 법이 돼 있고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아, 10만 원까지 백지수표라고 하는 이유는 후원하면은 연말에 10만 원 100%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후보한테 10만 원 후원을 하면은 예. 돌려줍니다. 약간 귀찮을 따름이잖아요. 다시 영수증 받아서 연말 정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많이보다도 개인당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고액보다도 예. 10만 원을 선호합니다. 예. 그건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고 더 많이 받고 싶어도 3억 원 이상은 또 못 받잖아요. 네, 네, 예. 예. 10만 원이면 몇 명이면 1억이에요? 10만 원이면 1,000명? 1,000명인가요? 네, 네. 1,000명이면 1억이에요? 1,000명인가? 제가 그런 10만. 숫자가 좀 약해가지고 네, 그러면 네. 금방 차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뭐 그리고 사실 대선 국면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대선 국면이 되면은 현수막도 붙이고 예. 문자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늘어나서 선거를 쓸 때가 많죠.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여러분들 많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김병주 최고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예.